안녕하세요. DJ 헤라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차의 여자로 레터링 케이크 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상한 여자가 동서로 들어와서 시댁이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그 일의 피해자였거든요. 세상에는 정말 별 사람이 다 있다는 생각을 하다가 사연을 써요. 1년 전에 시동생이 결혼을 했는데요. 시동생도 의사고 동서도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시댁은 규모 있는 사업을 하는 집안이라 경제적 수준이 꽤 높은 편이에요. 동서네 집안은 동서가 의사라는 것 말고는 그리 대단한 집안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동서의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님 한 분 계신데 경제적 능력은 없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주부였는데 베이킹도 수준급으로 배웠고 그림도 배운 적이 있어서 레터링 케이크 집을 열었죠. 케이크 집을 연 지 얼마 안 됐을 땐 아직 시작 단계라 시댁에는 말한 적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 안정된 단계에 올라오면 말을 하려고요. 어쨌든 집안일과 제 사업을 하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었는데 저에게도 동서가 생긴 거예요. 동서가 생겼으니 잘 지내고 싶었어요. 저는 성격이 원래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얘기도 잘 나누고 금방 어울리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동서는 저와 생각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집안일만 하는 줄 알고 자기는 의사고 저는 집안일만 한다고 무시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동서, 혹시 케이크 좋아해? 내가 케이크 굽는 걸 좋아해서 종종 만드는데 동서도 하나 갖다 줄까? 우리 집도 가까운데 내가 언제 한번 갖다 줄게. 저는 동서랑 가까워지려고 먼저 친근하게 말을 걸었죠. 동서가 조금 도도해 보여서 다가가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앞으로 자주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데 어색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싶었어요. 형님은 저랑 가까워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전 형님이 너무 불편해요. 뜬금없이 저에게 불편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직 어색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좋게 대답을 해주었어요. 아직 어색해서 그래? 천천히 서로 얘기 나누면서 가까워지면 되지. 급하게 생각할 거 없어. 내가 집으로 찾아간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구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저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랑 대화하는 게 어색하거든요. 의학 용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랑 얘기하면 너무 답답해서요. 그래서 저는 병원 동료들하고만 친하거든요. 형님이랑 대화 나눠봐야 우리는 서로 아는 게 너무 다르잖아요? 제가 의학 용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라 저랑 얘기하면 답답해서 대화하기가 어색하다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일하면서 만난 사이도 아니고 나눈다고 해봐야 일상적인 얘기가 고작일 텐데 말이죠. 이상한 특권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일하는 사이도 아니고 동서가 내 앞에서 의학용어로 말해야 할 일이 뭐가 있어. 조금 황당해서 저도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고 물었죠. 그런데 들은 대답은 더 어이가 없었어요. 전 의학용어로 말하는 게 일상인데 형님은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남편은 같은 의사니까 편한데 형님 같은 일반인은 말도 못 알아들을 거고 답답해요. 제 일상에선 의학 용어를 빼놓고 말할 게 없거든요. 제가 워낙 그런 사람이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면 동서는 대체 환자는 어떻게 대하는 거야? 환자들이 다 의료인도 아닌데 답답해서 환자 보기 힘들겠네? 그 정도면 동서도 의사라는 직업이 본인한테 안 맞는 거 아니야? 동서는 참 힘들게 사는 것 같다. 저도 동서에게 툭 쏘아붙이듯이 말하게 되더라고요. 삐딱하게 나오는데 저도 뾰족하게 나가는 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환자 보는 건 다른 문제죠. 근데 솔직히 형님도 저랑 대화하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주부랑 의사는 사회적 클래스가 좀 다른 부류잖아요. 그런 거 보면 형님이 저랑 친해지려고 하시는 것도 참 용감하신 것 같아요. 동서는 자기가 의사인 것이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도 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깔보는데 솔직히 굉장히 불쾌했어요. 동서가 형님한테 무조건 잘 보여야 하는 건 아니죠. 저도 그런 걸 기대한 건 아니었어요.
앞으로 볼 일도 많을 테니까 오히려 제가 잘 지내보려고 노력해서 다가간 건데 클래스가 다른 부류라는 말까지 들어야 하는 일인가 싶더라고요. 나 동서 때문에 오늘 진짜 황당했어. 좀 가까워져 보려고 말 좀 걸었는데 나보고 클래스가 다른 부류라고 말하는 거 있지? 그러면서 자기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 답답해서 불편하대. 말을 좀 이상하게 하네. 당신도 굳이 가깝게 지내려고 하지 말고 무시하고 그냥 냅둬. 자주 안 보면 그만이지. 너무 신경 쓰지 마.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남편도 신경 쓰지 말고 자주 왕래하지 말고 지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도 맞는 얘기다 싶었어요. 그래서 동서와는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있었죠. 그렇게 지내는 와중에 제 케이크 가게가 제법 안정을 찾았어요. 나름 단골 손님도 생기고 수입도 제법 생기고 있었죠. 저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제가 하고 있는 케이크 집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얘기를 해도 되는 단계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님, 저 사실 케이크 집을 하고 있어요. 레터링 케이크라고 주문 제작해주는 케이크 집인데 시작한 지 6개월 됐는데 벌써 단골도 생기고 수입도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앞으로 2호점 낼 때까지 열심히 해보려고요. 처음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야 말씀드리게 됐어요. 제가 케이크 집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제일 기뻐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했다. 우리 몰래 사업을 하고 있었어. 아유,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다. 벌써 단골도 생겼다니 네가 실력이 있나 보다. 나는 너 일하는 거 너무 좋게 생각한다. 여자들도 나가서 일하는 거 멋있고 좋은 일이야.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다 했니? 너무 잘했다. 이제 우리 집 며느리들이 다 일하는구나. 어머님이 당신 일처럼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평소에도 어머님은 동서가 의사라 매일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셨지만 제가 집안일만 하는 걸 아쉽게 생각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여자도 일을 하는 것이 보기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렇다고 직업으로 차별을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단지 아쉬워할 뿐이었는데 마침 제가 레터링 케이크 집을 한다고 하니 기뻐하신 거였죠. 요즘은 너도 나도 레터링 케이크 집 열지 않아요? 그거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돼요. 요즘 엉망인 집들도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터링 케이크 잘 이용을 안 하는 게 비싸기만 하지 맛은 없더라고요. 형님네 케이크도 그런 건 아니죠?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어머님이 저를 칭찬하니까 그게 아니 꼽게 보였는지 동서가 시비를 걸더라고요. 집안일만 하면 집안일만 한다고 우습게 보고 일을 하면 또 그 일을 갖고 트집을 잡고 질투를 하는데 대체 성격이 왜 저렇게 꼬였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동서가 저를 싫어하거나 아니면 동서 성격이 진짜 꼬였다고밖에 볼 수 없었어요. 그 말은 걱정인지 비아냥인지 잘 모르겠네. 내 케이크가 궁금하면 와서 먹어보면 되지. 그리고 내 케이크 집은 내가 알아서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동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동서 일에 크게 걱정 안 하잖아.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동서가 비아냥대길래 저도 똑같이 비아냥으로 맞서줬어요. 그러니까 더는 뭐라고 못하더라고요. 동서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보니까 속은 시원했죠. 애초에 동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저도 그런 식으로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한 방 먹이니까 속이 시원하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날 식사는 그렇게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몇 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동서가 큰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었는데 시동생과 개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랑 서방님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았던 거야?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개원을 하고 대단하네? 엄마랑 아버지가 해준 거야. 재수씨가 개원하고 싶다고 엄마랑 아버지한테 엄청 졸랐대. 좀 더 있다가 하는 게 어떠냐고 말해도 재수씨가 개원해야 된다고 노래를 불렀다고 하더라고. 결혼을 할 때도 돈이 많이 드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개원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동서랑 시동생이 모아놓은 돈이 많기라도 한 줄 알았죠. 그런데 남편 말이 동서가 시댁에 졸라서 개원을 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나쁘게 보고 싶진 않았어요.
의사가 개원하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거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 그렇게 졸랐다는 게 괜히 믿기는 하더라고요. 둘째 개원하는 얘기 들었지? 개원하는 데가 너희 집이랑도 가까운 곳인데 3일 뒤에 개원식을 할 거래. 작은 파티도 한다고 하는데 같이 가는 게 어떻겠니? 시간 되니? 며칠 뒤에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동서와 시동생은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개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개원식 때 작은 파티도 한다면서 어머님이 저한테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동서가 저에게 개원식에 오라고 정식으로 초대한 건 아니었지만 어머님이 같이 가자고 하시니까 못 갈 이유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 저 그날 오전에 주문이 하나 있어서 저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일 마무리하고 바로 개원식 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 그러면 나는 먼저 병원에 가 있을 테니까 일 끝나는 대로 바로 오도록 해. 그때 보자. 3일 뒤에 저는 오전에 특별히 주문을 받은 케이크가 있었어요. 제 가게에 자주 오는 중년의 단골 손님이 한 분 계셨는데 워낙 큰 사이즈로 특별히 요청한 케이크라 작업을 마무리 지으려면 오전에도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죠. 작업이 다 마무리되려면 개원식에 시간 맞춰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저는 급하게 일을 마무리하고 조금 늦게 동서의 병원 개원식을 갔어요. 급하게 가느라 땀도 흘리고 단정하게 세팅했던 머리도 흐트러진 상태로 가게 됐죠. 늦지 않으려고 급하게 움직이느라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병원에 들어섰을 땐 이미 개원식이 시작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입구에 딱 들어섰는데 동서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저를 바라보는 동서의 표정이 굉장히 못마땅해 보이더라고요. 저의 후줄근한 모습이 못마땅해서 그런 눈초리로 저를 바라본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동서의 입모양이 읽히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꼴로 개원식을 와? 누가 오라고 했다고 저꼴로 오는 거야, 쪽팔리게. 하고 중얼거리고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저도 동서에게 가서 방금 뭐라고 했냐고 쏘아 붙였겠지만 오늘은 개원식이니까 한마디 하려다 참기로 했어요. 동서, 개원 축하해. 내가 일 좀 보고 오느라 늦었어. 늦어서 미안해. 새로 개원하는 병원 멋지네. 어머님이 같이 오자고 하셨는데 어머님 먼저 가시라고 하고 난 좀 늦었어.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꾹 참고 동서에게 애써 미소를 지으며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근데 동서가 한다는 말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줌마, 서있지 말고 음식 서빙부터 해. 왜 이렇게 늦은 거야? 지금 사람들 다 음식 기다리는 거 안 보여? 이렇게 늦을 거면 미리 연락을 했어야지. 동서가 저를 보면서 한 말이었어요. 제 인사에는 대답도 하지 않았죠. 저의 후줄근한 모습이 창피했는지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일하러 온 아줌마 취급을 하더라고요. 비아냥대는 걸 넘어서 사람을 아주 우습게 만드는데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고 굴욕적이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동서를 노려보는데 이상하게 기시감이 들더라고요. 어디선가 이 말을 들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화가 나는 것도 있고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더라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님은 동서의 뒤통수를 냅다 내리치셨어요. 퍽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요. 물론 동서가 저에게 선을 넘는 말을 하긴 했지만 어머님이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동서의 뒤통수를 때리니 저도 깜짝 놀랐죠. 동서는 거의 기절하기 직전으로 놀랐고요. 네가 지금 누구 앞에서 네 형님을 일하는 아줌마 취급해? 너 어디 내 앞에서도 똑같이 말해봐.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어머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큰 소리로 호통까지 치시더라고요. 어머님 얼굴이 화가 정말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 보였어요. 저는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화난 모습 그날 처음 봤고요. 어머님, 진짜 왜 이러세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하세요? 머리가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저 이 병원 원장이에요. 저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회적 지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는 우리 집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네 형님도 무시하고
사실혼 관계에 남자도 있었고 애도 있었으면서 그걸 속이고 우리 집에 들어왔어. 너 아주 보통 애가 아니더라. 어머님이 동서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죠. 단순히 동서에게 사실혼 관계에 남자가 있었다는 말에 놀란 게 아니라 동서의 과거에 대해 저 또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저 사실을 어떻게 안 건지 싶어서 놀란 거였어요. 사실은 제가 개원식 오기 전에 들은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제가 개원식에 가기 전에 단골 손님이 주문한 케이크가 있어서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단골 손님이 예상보다 일찍 도착하신 거예요. 그래서 손님은 제가 작업하는 걸 구경하시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되었거든요. 단순히 수다나 떨 생각으로 제가 말을 걸었는데 그 단골 손님이 해준 얘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손님은 케이크를 정말 좋아하시네요. 보통은 특별한 날에 많이 사가는데 손님은 되게 자주 오셔서요. 저보다 우리 손녀가 더 많이 좋아해요. 우리 손녀 참 예쁘고 착한 아이인데 너무 불쌍한 아이거든요. 엄마한테 버려져서 애아빠랑 둘이 살아요. 그게 안타까워서 제가 케이크를 사서 자주 가요. 근데 여기 케이크가 이쁘고 맛있다고 우리 손녀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손녀 생일이기도 하고요.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손녀가 좋아하는 거 자주 사다 주는 거죠. 아유, 그런데 어쩌다 엄마가 손녀분을 버리고 간 거예요? 손녀가 많이 어린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다. 아들한테 여자가 있었어요. 처음엔 잘 사귀다가 둘이 동거도 했는데 둘이 식만 안 올렸지. 그 여자가 나한테는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나는 그 애를 며느리라고 부르면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 여자가 있었던 거죠. 근데 아들이 좀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점점 우리 아들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니까 불만은 자꾸 커져간 거고. 그 여자는 의사였거든요. 자기 기준에 우리 아들은 성이 안 찬다 이거였지. 둘이 자주 싸우더니 헤어지네 마네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덜컥 애가 생긴 거고. 아들은 이제 애까지 생겼으니까 잘 달래서 둘이 애 잘 키우고 살아보자고 했어요. 애 낳고 나면 결혼식도 제대로 올리고 잘 살아보자고. 근데 애 낳고 보니까 애가 몸도 약하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갑자기 돌변해서 이렇게는 못 산다고 떠났어요. 애도 그냥 버리듯이 놓고 가버린 거죠. 그런데 아들이 자기도 그 여자랑 살고 싶은 마음 없다면서 그냥 내 딸만 잘 키우면 되니까 그 여자 잡지 말라고 해서 아들이랑 손녀랑 둘이 살게 된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우리 손녀가 케이크 좋아하니까 그거나 자주 사주는 거고요. 어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여자는 그러고 한 번도 애 보러 안 왔어요? 그래도 자기 애인데 어떻게 애가 약하다고 그렇게 애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는 가정의학과 의사면서 자기 딸 건강은 챙기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여기 근처에 큰 병원 하나 있는 거 알죠? 거기 다니거든요. 지금도 다니고 있으려나 모르겠네. 그래서 나는 그 병원만 보면 고개를 돌려버려요. 그 여자 생각이 나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단골 손님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동서가 떠오르는 거예요. 동서도 가정의학과 의사였거든요. 그리고 손님이 말한 그 큰 병원은 동서가 개원하기 전까지 다니던 병원이었고요. 제가 알기론 그 병원에 가정의학과 의사는 둘이 있는데 한 명은 남자였고요. 나머지 한 명이 동서였어요. 그러니 제가 동서를 의심하는 것도 당연했죠. 저는 그 여자 이름까지 물으려다가 괜한 짓 같아서 말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찜찜하긴 했지만 어쩌겠어요. 동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더 자세히 알려고 하는 것도 손님에게 신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멈췄죠.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동서가 아줌마 서 있지 말고 음식 서빙부터 해. 이 말을 듣는데 기시감이 들었다고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단골 손님이 해준 뒷이야기 때문이었죠. 우리 아들이 그래도 그 여자랑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 여자가 아이 엄마이기도 했고 갓난해보고 몸 약하다고 투덜거리고 징징거려도 잘 달래서 살아보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의사인 와이프가 만족할 수 있게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싶어서 하고 있던 일 말고도 늦은 저녁 시간에 알바도 뛰고 그랬어요. 근데 저녁 시간이었나? 그 여자가 직장 동료인 것 같은 사람들이랑 아들이 알바하는 곳에 왔었던 거죠. 그때쯤에는 그 여자랑 우리 아들이 대면대면하게 지내던 관계라 아들이 밤늦게까지 알바를 하는지 뭘 하는지 관심도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가게에서 아들이 알바를 하고 있을 거라고는 그 여자도 생각을 못했던 거지. 식당에서 단골 손님의 아들과 그 여자가 마주쳤을 때 양쪽 다 엄청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손님의 아들도 처음에는 엄청나게 당황을 해서 멍하니 바라보고 서 있었대요. 그래도 멋쩍어 하면서 아는 척을 하려고 했는데 남자가 말을 걸려는 걸 눈치챈 그 여자가 불안한 눈을 하더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 서 있지만 말고 음식 서빙이나 해요. 뭐하러 사람이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봐? 기분 나쁘게 진짜. 여자가 자기 남편이나 다름없는 사람을 모르는 척한 거죠. 자기 동료들 앞에서 창피했던 거예요. 그 여자는 자기가 동거하고 있다는 것도 직장 동료들에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손님의 아들이 경제적으로 별 볼 일 없다면서 동료 의사들에게 말하기 창피하다면서요. 손님의 아들은 비참한 기분을 느끼면서 조용히 서빙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아이를 낳은 여자에게 아는 척도 한번 할 수 없었고요. 듣는 제 기분까지 엉망이 될 정도로 찝찝한 얘기였어요. 우리 아들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 건데 그것도 모를 만큼 멍청한 여자도 아니면서 우리 아들을 그렇게 대놓고 무시를 한 거예요. 이때 우리 아들이 상처를 엄청 크게 받았어요. 있던 정 다 떨어졌는데 바로 며칠 뒤에 그 여자가 애 버리고 떠나겠다고 하니까 굳이 붙잡지도 않게 된 거죠. 이미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여자가 혼자 떠나가게 내버려 둔 거지. 그 여자 지금은 의사랑 결혼했다는데 나는 그 여자가 잘 먹고 잘 살까봐 너무 걱정이 돼요. 우리 아들은 자기 딸밖에 모르는데 그 여자는 어떻게 자기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는지 몰라. 그러고도 천벌 안 받는 게 신기하다니까요. 단골 손님의 얘기와 동서가 한 말이 너무 비슷해서 기시감이 들었던 거예요. 그것도 딱 개원식에 오기 전에 들은 얘기였는데 동서가 똑같이 말을 하니까 이건 뭐 단골 손님한테 들은 그 여자 얘기가 동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시어머님이 동서의 뒤통수를 때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안 변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전에 만나던 남자한테도 음식 서빙이나 하라고 모른 척하면서 무시했다더니 감히 우리 집에서도 그딴 행동을 똑같이 해?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네 형님 되는 사람한테? 내가 설마 했는데 네 하는 짓 보니까 확실히 알겠다. 그 버릇이 어디 가겠냐? 어머님은 제가 일이 늦는다고 하니까 케이크 가게가 궁금해서 찾아왔다가 제가 단골 손님과 얘기 중인 걸 들으신 거예요. 레터링 케이크 가게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와서 보고 싶으셨던 거죠. 제가 늦는다고 하니까 미리 와서 기다렸다가 저랑 같이 개원식에 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님은 가게도 구경하고 일 끝나면 같이 개원식에 가면 좋겠다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환기를 시키겠다고 가게 문을 열어놓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게 안쪽에서 손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보니까 누가 가게 안으로 들어온 줄도 몰랐죠. 그리고 어머님도 제가 손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않으려고 아는 척을 하지 않으셨던 거고요. 제가 손님과 이야기를 끝내면 그때 기척을 하려고 했다가 어머님도 단골 손님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어머님도 그 손님의 이야기가 동서의 얘기 같다는 걸 느끼신 거예요. 어머님도 머리가 복잡하셨겠죠.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듣고는 혼자서 개원식에 가신 거예요. 저한테는 얘기를 엿들었다거나 가게에 들렀다는 얘기는 하지 않으셨고요. 그런 상황에서 동서가 한 말이 결정적이었던 거예요.
저에게 서빙이나 하라고 했던 그 말이요. 그걸 듣고 어머님은 거의 확신을 하신 거죠. 똑같은 병원에서 일했고 직업이 의사고 그리고 그 여자나 동서나 똑같이 가정의학과 의사였잖아요. 우연히 이렇게까지 겹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머님이 미친 척하고 한번 질러보기로 했다고 한 거죠. 근데 이게 웬일일까요? 동서가 어머님의 말을 듣고 손을 덜덜 떠는 거예요. 자기가 찔리는 게 있으면 손을 떨었겠어요? 의심이 100% 확신이 된 거였죠. 동서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너무 놀라기만 하면서 주변을 바라보더라고요. 저랑도 눈이 마주쳤어요. 동서 맞구나? 난 설마 했는데 정말 동서가 맞았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자기 애도 버리고 우리 서방님이랑 결혼을 할 수가 있어? 이걸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동서가 한 짓이 어떤 짓인지 알아? 동서는 정말 하늘이 무섭지도 않니? 동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제가 동서에게 따져 물었어요. 저는 정말로 동서가 그런 짓을 하고도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게 놀랍기만 하더라고요. 형님이 그걸 어떻게... 그럼 어머님한테 말한 사람이 형님이에요?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요? 그 와중에 저에게 자기 얘기를 어머님께 한 거냐고 따지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선 전혀 생각지 않는 거죠. 내가 말하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서가 잘못한 것부터 바로잡으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동서, 서방님도 이 얘기 알고 있는 거야? 아니지? 그런 얘기 하지도 않고 결혼한 거지? 형님이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라는 건데요? 왜 남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사람 인생 망치는 건데? 개원식 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런 꼴로 나타난 것도 짜증나는데 왜 안 해도 될 얘기까지 하고 다니냐고! 동서는 자신이 잘못한 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에 당황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네가 어디서 지금 목소리를 높여? 네가 뭘 잘했다고 소리를 질러? 어떻게 이런 게 우리 집안에 들어왔지? 시모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동서가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어머님, 형님이 말 지어낸 거예요. 형님이 저랑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 곤란하게 하려고 말 다 지어낸 거예요. 어머님 설마 형님 말 다 믿으시는 건 아니죠? 제가 정말 그랬을 리 없잖아요. 어디서 또 거짓말 하려고 헛소리야. 네 얘기 네 형님한테 들은 것 같냐? 너는 이 와중에도 네 형님 팔아서 빠져나갈 생각을 해? 내가 네 속셈을 모를 줄 알아? 대체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크게 오해하고 계신 거 알고 계세요? 저한테는 직접 얘기 들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왜 저한테는 물어보시지도 않고 남의 얘기만 듣고 저한테 화를 내고 그러세요? 어머님 이러시면 저 정말 서운해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제 머리 때리신 것도 너무하셨어요.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 제 얘기 먼저 들어보세요. 그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무슨 얘기 하는 거냐고 따졌겠지. 근데 네가 하는 행동 보아서는 네가 설명하지 않아도 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다 알겠다. 손부터 달달 떠는데 너 지금도 손 떨고 있는 거 알아? 저는 이때 동서가 좀 멍청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너무 당황해서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건지 딱 잡아떼지도 못하면서 변명만 늘어놓으면 누가 동서를 믿겠어요. 어쨌든 동서에게 사실혼 관계에 남자가 있었고 애도 있었다는 건 확실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너, 내 아들 속이고 우리 가족들 다 속이고 남자도 있고 애도 있었던 거 그거 내가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변명할 생각하지 마. 우리 가족을 뭘로 보고 네가 그런 짓을 해? 개원하고 싶어서 우리 집에 의도적으로 접근했냐? 너 정말 그런 거야? 어머님,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애만 있었던 거예요. 속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애가 없다는 말은 한 적이 없잖아요. 애 있다고 미리 말하지 않았으면 속인 거 아니다 이거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너 원래 이렇게 뻔뻔한 애였니?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남편이든 어머님이든
누구라도 저한테 애 있냐고 물었으면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안 물어보길래 그냥 말하지 않았던 거죠. 말하지 않은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전 지금이라도 물어보시면 전부 솔직하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 없었다고 발뺌을 하던 동서가 다시 말을 바꿔서 전부 말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뚫린 입이라고 말도 잘하네. 너 그게 지금 내 앞에서 할 소리야? 너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해? 너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시모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동서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더는 대꾸도 못하고 안절부절 서 있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인데 개원식에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이 사람이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잠깐 자리를 비우느라 앞에 얘기를 듣지 못한 시동생이 어머님에게 다가와 묻더라고요. 시동생은 너무 놀란 얼굴로 묻는데 동서는 잔뜩 겁먹은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전부 설명해 주려고 했더니 동서가 갑자기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어요. 그야말로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당연히 개원식은 아주 개판이 되어버렸죠. 개원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수군대지 어머님의 얘기를 들은 시동생은 망연자실해서 멍해했지 최악의 개원식이 되고 말았어요. 그날 밤 낮에 있었던 일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어머님 댁에 모두 모였죠. 도망간 동서는 낮에는 내내 연락도 되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갑자기 나타났더라고요. 다들 모여 계셨네요. 정식으로 사과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죄송하고요. 그리고 형님한테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전부 설명하고 용서받고 싶습니다. 동서는 가족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아주 공손하게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용서받고 싶다는 말이 황당했죠. 이게 설명한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인지 저는 의문이었거든요. 이게 잘못했다는 말로 해결이 될 일이니?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 아들이 지금 충격이 얼마나 큰 줄 알아? 우리도 다 지금 충격받아서 너무 힘들다. 이거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 아니야. 저도 제가 큰 잘못 저지른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부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그 남자와 애하고 연락도 안 하고 지냅니다. 저랑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저 법적으로도 깨끗해요. 그 사람이랑 잠깐 살았던 것도 맞고 애도 덜컥 생긴 것도 맞지만 전부 제가 원했던 일은 아니에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뭐? 피해자? 전부 네가 선택해서 한 일인데 어떻게 너는 너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할 수 있어? 저는 정말 애는 낳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애 낳자고 조르지만 않았어도 애 안 낳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애 보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그 애한테 관심도 없어요. 보러 간 적도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랑은 상관없는 애 맞아요. 나는 그 말이 더 무섭다. 너는 천륜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줄 아니? 너는 어떻게 네 자식을 버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네가 너무 무섭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개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조르던 걸 생각하면 네가 대체 어떤 마음으로 우리 집에 들어온 건지 모르겠다. 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안 돼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저 앞으로 정말 남편만 바라보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효도하면서 살게요. 이 집안을 위해서만 살게요. 제발 믿어주세요. 너한테 가족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나는 네가 가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이미 충분히 알았다. 근데 네가 앞으로 잘한다고 해도 내가 널 어떻게 좋게 볼 수 있겠어? 형님, 제가 아까는 죄송했어요. 형님한테 잘못한 거 다 인정하고 앞으로는 형님한테 정말 잘할게요. 형님이 어머님 좀 설득해 주시면 안 돼요? 어머님이 용서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동서가 이번에는 저한테 매달리더라고요. 동서 개원식에 축하해주러 온 사람한테 일하는 아줌마 취급하는 거 나 그것도 기가 막혀. 그리고 과거 속인 것도 동서 소름 끼치고
내가 왜 동서 편에 서서 어머님한테 동서 잘 봐달라고 말해야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 내가 동서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동서 용서할 생각 전혀 없어. 그리고 동서가 말한 설명이라는 건 더 이해가 안 돼. 애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어? 그럼 대체 저보고 어쩌라는 건데요? 애한테 관심 없는 것도 사실이고 저는 내내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 일을 들추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데요? 정말 힘들고 곤란한 사람은 저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세요? 동서는 나한테 미안하다는 것도 거짓말이지? 자기 이해해달라고만 하지 남들이 자기 때문에 상처받은 건 지금도 모르잖아. 난 동서가 참 싫다. 아니, 동서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저는 동서가 저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도 솔직히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아랫사람 대하듯 했는데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한들 그게 진심일까요? 동서의 진심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무시했던 모습이 진짜였겠죠. 평소에도 동서가 밉상으로 말한 게 있어서 그런지 더더욱 편들어주기 싫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은 평소에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야 된다고 하나 봐요. 저한테 클래스가 다른 불륜이 어쩌니 이런 말만 안 했어도 저도 이렇게까지 동서를 내치진 않았을 거예요. 당신 그렇게 빌어봐야 소용없어. 당신이랑 계속 살지 안 살진 내가 결정할 거야. 내내 잠자코 있던 시동생이 동서를 차갑게 쏘아보며 한마디 하더라고요. 화를 많이 참았는지 얼굴이 새빨개져 있는데 그래도 이성을 잃지 않으려고 많이 참고 있더라고요. 여보, 나 당신 일부러 속인 거 아니야. 당신 너무 사랑해서 당신 잃을까봐 말 못했던 거야. 내가 정말로 사랑한 사람은 당신이야. 당신은 나한테 첫사랑이나 다름없어. 여태까지 살면서 누구를 이렇게 사랑해본 적 처음이야. 뭐? 첫사랑? 너는 애 낳고 살아봤으면서 나한테 첫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냐? 네가 좋아한 건 내가 아니라 우리 집안 재산이겠지. 너 개원해서 원장 타이틀 달아보고 싶어서 나랑 결혼한 거잖아. 그러면서 뭐? 사랑? 입 다물어. 내가 그런 말에 넘어갈 줄 알아? 동서의 입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시동생이 화가 많이 나서 소리치더라고요. 저도 동서가 첫사랑이 어쩌고 하는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니야, 여보. 나 진짜 당신 사랑해. 나 당신이랑 애 낳고 살고 싶어. 전에 낳은 애한텐 관심도 없어. 난 앞으로 꾸릴 가정에만 관심 있어. 그리고 시댁이 재산 많은 것도 좋아. 그거 좋아하는 것도 맞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건 당신이야. 한 번 자식 버려본 여자가 두 번은 못 버리겠냐? 네가 내 애를 낳는다고 생각하면 진짜 끔찍해. 난 너처럼 소름 끼치는 여자랑 같이 살 정도로 배짱 좋은 남자 아니야. 그렇게 큰 거짓말을 한 사람을 용서하고 넘어가 줄 정도로 착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네가 날 속였다는 거 절대 용서 못해. 그리고 내가 알아봤더니 이런 상황은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 나 너랑 헤어질 거야. 당장 내 집에서 네 물건들 다 빼. 여보, 당신이 나 버리면 난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나 다니던 병원도 나왔어. 당신이랑 같이 개원해서 잘 살아보려고 나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이렇게 날 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어머님 이 사람 좀 알려주세요. 저 절대로 이혼 못해요. 어머님도 아들이 이혼남 되는 거 싫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한다니까요. 저 믿으셔도 돼요. 이거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동서는 놀라서 시동생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어머님한테 저 사람 좀 말려달라고 애원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시동생은 곧바로 동서의 손을 뿌리쳤고요. 이혼남 되는 게 낫지. 너 같은 여자랑 내가 어떻게 사냐? 넌 용서 빌 자격도 없는 여자야. 귀찮게 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 시동생이 조용히 나가라고 말했지만 동서는 포기를 모르더라고요. 형님, 아까 제가 잘못했어요. 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형님이 저 좀 도와주세요. 형님, 처음에는 저랑 가까워지려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는 형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요. 어머님이 차갑게 내려다보기만 하니까 동서가 이번에는 제 다리를 붙잡더라고요. 그래,
처음엔 나도 잘 지내보려고 애썼지. 근데 동서, 나는 이 일에 끼고 싶지 않으니까 나한테 이러지 마. 이건 서방님이랑 동서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지 나한테 부탁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저는 동서의 손을 뿌리쳤죠. 저랑 남편은 더는 동서가 애원하는 꼴을 보기 싫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그 이후의 일은 예상대로였어요. 시동생은 혼인 취소 소송을 하고 동서는 그렇게 시동생에게서 쫓겨났죠. 그 난리를 치고 나니까 나는 이제 사람이 무섭다. 며느리로 들어온 여자가 애 있는 것까지 숨기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니? 그러면서 뭐 법적으로는 저 깨끗해요. 나 참 살다 별일을 다 겪는다. 어머님이 모든 일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제가 운영하는 레터링 케이크 집에 놀러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나 저나 전 동서의 일로 충격이 컸죠. 그래도 이제는 일이 마무리돼서 어머님도 마음 편히 제 가게에 놀러 오신 거였어요. 어머님도 이번 일로 마음고생 많으셨죠. 저도 충격이 컸는데 어머님은 저보다 더 놀라셨을 것 같아요. 요즘은 좀 괜찮으세요? 처음에는 너무 열이 받아서 잠도 안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 그래도 생각해보면 감사한 게 네가 이 케이크 집 하는 덕에 그 여자에 대해서 알게 된 거잖니. 네가 그 단골 손님이랑 얘기하는 걸 내가 듣고 알게 된 것도 전부 네가 케이크 집을 하는 덕분이잖아. 네가 복덩이다. 너 케이크 가게 하길 너무 잘했어. 어머님은 제가 케이크 가게를 한 덕에 동서의 정체를 알게 되고 내쫓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복덩이인 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서의 정체를 알게 된 건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모르고 시동생이 계속 그 여자랑 계속 살았어 봐요. 그 여자가 또 무슨 짓을 했을지 알아요. 그러게요. 제가 잘하는 일을 하려고 시작한 건데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알게 됐네요. 나는 네가 케이크 집 하기로 한 건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것 같다. 요즘 장사는 잘 되고 있니? 단골이 늘어서 많이 바빠졌어요. 수입도 꽤 올라갔고 무엇보다도 성취감이 있어서 좋아요. 제가 운영하는 레터링 케이크는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어요. 입소문이 나서 SNS에도 많이 올라오고 홍보가 많이 된 덕에 손님도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저는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바빠졌고요. 그래도 이렇게 야무지고 마음씨 착한 애가 첫째 며느리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너를 보면 괜히 안심이 되고 그래. 그나저나 서방님은 어떠세요? 서방님도 충격 많이 받아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실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번에 케이크랑 반찬 좀 가져다 드렸는데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요즘도 많이 힘들어하시죠? 이제 사람 만나기 무섭다고 하던데 그러지 말고 결혼정보업체라도 통해서 사람 만나려는 노력은 해보라고 말했어.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뭐. 결혼 안 하고 산다고 하면 그것도 나는 뭐라고 하진 않으려고 한다. 좋은 사람 만나면 좋고 자기가 싫다고 하면 그것도 이해가 되고. 나도 걔한테는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 시동생은 전 동서의 일로 충격을 많이 받아서 다시는 여자 못 만나겠다고 하고 있나 봐요. 이상한 여자가 동서로 들어와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한 남자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준 게 지금 생각해도 괘씸하더라고요. 그래도 몇 달 지나니까 시동생의 얼굴도 많이 밝아졌어요. 개원을 해서 환자가 늘면서 바빠진 덕도 있었죠. 일에만 집중하면서 전 동서와의 일을 많이 잊을 수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환자가 자기 딸 소개해주고 싶다고 난리래. 결혼했다가 혼인 취소된 적도 있다고 말했는데도 그쪽 딸도 이혼한 적이 있다고 일단 만나보라고 그러나 봐. 딸도 한번 병원에 온 적이 있는데 아들도 내심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둘이 식사 한번 하기로 했대. 다행히 시동생에게도 새로운 인연이 나타났어요. 둘이 연애를 하게 될진 모르겠지만 시동생이 전보다는 마음을 좀 연 것 같더라고요.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었죠. 그리고 요즘 제 케이크 가게는 정말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저희 시어머님이 오셔서 제 일을 도와주실 정도로 바쁜 날도 많답니다. 아, 제 꿈이었던 2호점도 어쩌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신부 못된 여자 때문에 시댁이 한바탕 난리를 치르긴 했지만 지금은 모두 제자리를 찾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전 동서의 막말 때문에 화가 많이 났었지만 이제는 보지 않고 사니까 그것도 잊혀지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직업이나 배경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사람 됨됨이를 잘 보셨으면 해요. 제가 당해보고 나니까 직업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멀쩡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 속은 모르는 거라고 하잖아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살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런 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더 이상 혼자 끙끙대며 끌어안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아왔어요. 어린 시절부터 가정 내 갈등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고 결혼 후에는 또 다른 상처가 생겼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면 무너지는 거더라고요. 저 역시 그런 것을 몸소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늘 남편에게 맞춰야 했고 희생을 요구받았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전 어릴 때부터 아버지 때문에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밖으로 돈이 줄줄 새는 독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돈 벌면 뭐예요? 밖에서 술 마시고 도박하고 다 쓰고 오는데. 그게 얼마나 심했냐면 한 번은 제가 10살 때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월급날이라며 신나게 나가더니 며칠 동안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왔던 적이 있었죠. 결국 어머니랑 저는 경찰서며 병원을 찾아다니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알고 보니 아버지는 술에 만취해서 도박장에서 패가 망신하고 결국 노숙자들 틈에서 잠들어 계시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 부축해서 겨우 집으로 데려오셨죠. 당신은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 거야? 이렇게 살면 우리 다 망해. 알겠어, 알겠다고. 이번엔 진짜야. 다신 안 그럴게. 그 말이 몇 번째인지 알아? 제발 좀 약속을 지켜. 당신 때문에 애까지 고생하는 거 안 보여? 미안해. 이번엔 진짜 다르게 해볼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던 게 몇 년 전인지 알아? 그동안 나랑 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해 봤어? 제발 이번엔 정말 좀 달라져 봐. 이제 우리도 좀 살 수 있게 해줘. 애도 커가면서 점점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나 혼자 이 집 지탱하는 것도 이제 한계야. 알겠어. 이번엔 진짜로 노력할게. 노력만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바뀌어. 나도 더는 버틸 힘이 없어. 그러니까 제발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부탁이야. 그렇게 어머니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고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도 부모님은 매일같이 싸우셨어요. 아버지는 술과 도박을 끊지 못했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에게 지쳐가고 있었죠. 아버지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싸움이 시작됐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방에서 무서움에 떨었어요. 어머니는 늘 아버지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호소하셨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죠. 한 번, 두 번이 매일이 되고 아버지가 또다시 술에 취해 들어오시면 매번 어머니와 격한 언쟁이 벌어졌어요. 접시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울부짖음이 들렸고 저는 방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이어지는 싸움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지쳐갔고 어머니의 얼굴도 점점 수척해져 갔어요. 부모님의 끝나지 않는 다툼은 우리 가족의 일상이 되어버렸고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아버지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죽어야 끝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전 집이 참 지옥 같았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대신 가정부 일을 하시면서 온갖 고된 일을 다 겪으셨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남의 집을 청소하고 집안일을 도우며 땀 흘려 일하셨어요. 그나마 다행히 대학까지 마치게 도와주셨고 전 어머니 덕분에 좋은 직장에도 취업할 수 있었어요. 고생을 하신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전 직장인이 되자마자 어머니를 모시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머니가 그동안 겪어온 아픔과 고통을 하나하나 꺼내 이야기할 때 그 모든 순간들이 다시 제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긴 싸움 끝에 마침내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며 버티셨으니까요. 결국 받아낼 돈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어머니는 그저 아버지와 헤어진 것만으로도 만족하셨어요. 어머니는 그냥 아버지랑 헤어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시며 지금은 소박하게나마 편안하게 살고 계세요. 그제서야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주변을 좀 더 살펴볼 수 있게 되었어요. 매일 칼퇴근하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동기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어요. 넌 정말 가족에게 헌신적인 것 같아. 매일 저렇게 시간을 보내는 걸 보면 참 존경스러워.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어? 고마워. 사실 나도 쉽진 않아. 일 끝나면 많이 피곤하긴 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소중하니까. 그게 힘들어도 계속하게 되는 이유야. 그렇구나. 나도 언젠가 그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닌데 네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우게 돼. 너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야. 가족을 진심으로 먼저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야. 너라면 분명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게 됐고 연애를 하게 됐는데 연애 기간 동안에도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제가 급히 병원에 모시고 가야 했는데 그때는 남친이지만 현재는 남편인 이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바로 달려와 도와줬던 일이 기억나요. 당시엔 연애 초기라 그런 부탁을 하는 게 미안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제가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며 어머니를 챙겨주셨어요. 병원에서 기다리면서도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옆에서 계속 함께해 주었고 어머니께는 따뜻한 미소로 농담도 건네며 긴장을 풀어드리려고 했어요. 남편이 직접 물도 가져다 드리고 필요한 게 없는지 계속 살피며 어머니를 정성껏 챙겨드렸죠. 그때 남편의 배려심을 보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함께 겪으며 결국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가정적이고 책임감도 강해서 제가 참 든든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남편이 저에게 퇴사해서 집안일과 육아에 전념하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처음엔 고민이 많았어요. 직장 생활을 그만두는 게 쉽지 않았고 제 커리어를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망설였죠. 하지만 남편은 저와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이 될 거라고 여러 번 설득했어요. 결국 퇴사하기로 결심했고 지금은 집에서 연년생 남매를 키우며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정말 소중한 경험이지만 때로는 직장을 그만둔 결정이 아쉽기도 해요. 하지만 남편이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 그런 아쉬움도 덜어지곤 해요. 아이들도 예쁘게 자라주고 있고 솔직히 더 바랄 게 없었죠. 근데 참 사람이란 게 묘해요. 남편이 너무 가정적이다 보니 이상하게 미묘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신혼 초에는 분명히 집으로 바로 퇴근해 오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점점 퇴근길에 시댁에 들르는 일이 많아지더니 아예 대놓고 매일같이 시댁에 다녀와요. 저녁도 시댁에서 먹고 오고요. 정작 저랑 아이들이랑 보내는 시간은 정말 적어요. 뭐 애들 씻기고 잠깐 놀아주는 게 다고 그러다 잠들기 바쁘죠.
남편이 가정적이긴 하지만 그저 형식적인 모습뿐이라 알맹이가 없는 느낌이에요. 오늘도 시댁 다녀왔어? 진짜 매일같이 가는 것 같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응. 엄마가 저녁 먹고 가라고 해서 갔다 왔어. 아예 시댁에 살림 차리는 거 아니야? 우리 집에도 좀 신경 써줘. 나랑 애들은 그냥 덤이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없잖아. 나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아빠랑 좀 더 같이 있고 싶어 해. 매일같이 시댁에 가는 건 솔직히 너무 서운하지. 아휴, 나처럼 잘하는 가장이 어디 있다고 그래. 나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엄마도 혼자 계시니까 챙겨야 하고 그렇다고 우리 집을 소홀히 하려는 건 아니잖아. 알지. 당신이 노력하는 거 알아.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그냥 나도 당신이랑 아이들이랑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어? 또 그냥 나가버리네.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이런 식이었어요. 남편이 밖으로 쏟아지는 것보다 시댁에서 어머니 챙기는 게 낫다고 애써 스스로 위안 삼아 보지만 솔직히 저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남편이 가정에 이렇게나 충실한 게 좋은 일일 텐데 왜 저는 자꾸 미묘한 감정이 드는 걸까요? 남편의 그 가정이 제가 아닌 시댁이라는 게 답답하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저희 남편 주말마다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가고 싶어 해요. 처음엔 애들이야 뭐 알 바가 있나요? 그냥 따라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놀고 오곤 했죠. 근데 이제 애들이 중학생입니다. 사춘기라 자기들만의 세계도 생기고 친구들이랑 약속도 잡고 혼자서도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애들도 이제 컸으니 좀 생각해주자고 말했어요. 애들도 자기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랬더니요. 남편은 꼼짝도 안 해요. 애티튜드가 아주 철옹성입니다. 그렇게 큰 걸 모르겠어?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재롱도 좀 부리고 그래야 하지 않겠어? 재롱? 애들이 애완동물이야? 이제 사춘기도 왔고 혼자 생각할 시간도 줘야지. 효도도 안 하면 용돈도 없지 뭐. 주말마다 안 가면 그냥 용돈 끊는 거다. 뭐? 애들한테 효도를 돈으로 매겨?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용돈을 무기로 협박을 해? 애들이 뭐 비위 맞추는 장난감이야? 주말마다 시댁 가서 재롱이나 부리면 그게 효도야? 효도가 뭔지도 모르는 주제에 애들까지 끌어들이지 마. 당신 용돈 협박하면 애들 마음 더 멀어지는 건 뻔히 안 보여? 그딴 식으로 애들 통제할 생각하지 마.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돈 가지고 협박이라니. 정말 어이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심지어 그 전에 애들이 성적 올리고 싶다고 영어학원을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권을 오로지 다 갖고 있는 남편한테 말했더니 이 사람이 성적만 중요하냐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열심히 찾아뵙지도 않는 애들한테 무슨 학원이냐고 인간이 먼저 돼야 한다면서 거절을 하는 겁니다. 글쎄. 남편은 애들한테 성적을 올린다고 뭐가 달라지냐며 인간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애들이 노력하지도 않으니 본인도 애들이 하고 싶다는 걸 들어줄 마음이 안 든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이런 말은 그야말로 애들 마음을 하나도 헤아리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애들도 그 말 듣고 기운이 그냥 쭉 빠지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남편은 돈으로 치사하게 구는 일이 많았는데요. 애들이 시력이 나빠져서 제가 드림렌즈가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남편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돈 들어가는 일에는 매번 이렇게 쪼잔하게 굴어요. 꼭 애들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붙이면서 말이죠. 너희는 아빠 마음을 다치게 했는데 왜 내가 너희 드림렌즈를 사줘야 돼? 뭐라고? 애들이 아빠 마음을 다치게 했다고 드림렌즈를 안 사줘? 지금 애들 건강보다 당신 기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정말 쪼잔해도 정도가 있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자기 기분만 생각할 거야? 아빠, 영어학원도 가고 싶다고 했는데 안 보내주고 이것도 안 해준다고 하고 아빠가 자꾸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정말 힘들어요. 맞아. 아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게 있고 필요한 게 있는데 아빠가 너무 막으니까 너무 답답해요. 우리 마음도 좀 생각해 주세요.
아빠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아빠한테 잘 보이면 좋은 게 많다는 걸 왜 모르니? 애비가 돼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있어?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아빠라는 사람이 그런 태도로 애들을 가르친다고? 제발 정신 좀 차려! 이렇게 나오니까 아이들도 말이 안 통한다고 느꼈는지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이때부터 남편이랑 아이들 사이의 대화가 거의 단절될 위기에 처했어요. 저는 이 갈등이 좀 풀리길 바라는 마음에 남편을 다시 설득해 보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한테 이렇게 더럽고 치사하게 매달리는 게 정말 자존심 상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돈 나올 구멍이 그쪽밖에 없잖아요. 아이들 교육도 있고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남편이 경제권을 꽉 쥐고 있으니 어쩔 수 없죠. 자존심을 굽히고서라도 남편을 설득해야 아이들이 원하는 걸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라도 얘기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제 마음속에선 화가 끓어오르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렇게라도 시도해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보, 애들도 이제 자기 인생이 있잖아. 주말마다 시댁에 데려가서 재롱 피우고 용돈 받는 거 그만 좀 하자. 강제로 시댁에 끌고 가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해주는 게 아이들한테도 훨씬 좋을 거야. 뿌리가 없으면 줄기가 어떻게 자라겠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당연하지. 그게 애들의 뿌리야. 그럼 왜 우리 친정 부모님한텐 효도 안 해? 시댁만 방문할 게 아니라 친정도 똑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들에게 효도를 가르치려면 공평해야지. 내가 돈 벌어오니까 울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지. 억울하면 당신도 당신이 돈 벌어오면 친정에도 효도해. 뭐라고? 내조하라고 해서 퇴사하게 만든 건 당신이잖아. 그때는 나보고 집안 살림하고 애들 돌보라더니 이제 와서 내가 돈 못 번다고 친정 부모님께 효도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당신 부모님께는 효도해야 하고 우리 친정 부모님께는 안 해도 된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까지 차별하는 걸 보면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근데 당신은 돈 벌어오는 걸 핑계로 우리 친정까지 무시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나오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건데? 당신 진짜 너무해. 너무 치사하고 이기적이야. 남편은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되려 화를 팍 내며 그럼 네가 벌어오라고 쏴붙이는데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가 힘들었죠.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면서 참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심했어요. 아, 그래. 내가 직접 벌어보자고. 이제는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아이들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라도 돈을 벌어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하교했을 때 다 앉혀두고 말했어요. 아이들에게 엄마도 이제 돈을 벌어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도 이제 많이 컸고 아빠 눈치 보지 않고 너희들한테 편하게 돈 쓰고 싶어서 엄마도 일해보려고 한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죠. 처음에는 애들이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저를 응원해 주더군요. 아이들은 엄마도 하고 싶은 걸 하라면서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해주었어요. 정말 애들이라기보다는 애 어른처럼 속이 깊은 모습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절 위로하고 응원해주는 애들을 보니 마음이 뭉클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솔직히 남편의 태도에 정말 많이 실망했지만 이제부터는 저도 막막하겠지만 제 나름대로 길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죠. 이렇게 살다가는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립심을 키우는 게 더 필요하다고 느꼈고 무엇보다 주말마다 아이들을 시댁에 데려가서 재롱을 피우게 하고 그걸로 용돈을 받는 인형놀이 같은 일은 이제 끝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하는 게 뭘까 고민하니 예전에 결혼하기 전 재봉틀로 이것저것 만들던 때가 떠오르더군요. 그때는 친구들에게 선물해주기도 하고 작게나마 돈을 벌어보기도 했었는데 그거만큼은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봉틀을 다시 꺼내서 제대로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죠. 처음에는 일단 무작정 원단을 사다가 가방도 만들고 티코스터나 책 커버 같은 것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둘 만들어 놓은 것들을 어떻게 팔아볼까 고민하면서
요즘 유행하는 것들도 서치해보고 실력을 좀 쌓아갔죠. 근데 온라인 사이트 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돈 주고 사이트 만들면 몇 천만 원씩 든다고 해서 독학으로 사이트 만드는 방법을 찾아가며 하나씩 배워나갔어요. 사이트 판매 페이지를 만드는데 제일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품 사진을 찍는 방법도 인터넷에서 공부하고 설명도 어떻게 써야 매력적으로 보일지 고민하며 하나씩 수정해 갔죠.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제품들을 올리게 되었어요. 처음엔 사진도 허술하고 설명도 부족했지만 직접 해보면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역시 내가 직접 해봐야 나중에 남한테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저를 남편은 비웃더라고요. 제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면 항상 이런 식이었죠. 제 노력을 깔보는 듯한 말투와 태도는 정말 역겨웠어요. 남편은 제가 집에서 손재주로 뭔가 해봐야 별 볼 일 없을 거라며 대놓고 무시했고, 이게 뭐 대단한 돈이 되겠냐는 그 말 속에는 제가 뭘 해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듯한 남편의 오만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이게 뭐 대단한 돈이라도 되겠어? 그냥 시간 낭비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해봐야 뭔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낫지 않아? 당신이 나보고 돈 벌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대단한 돈이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벌어보려고 노력하는 건데 왜 자꾸 시비를 거는 건데? 그냥 어차피 안 될 거잖아. 왜 그렇게 애쓰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돼. 시간 낭비하면서 괜히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잖아. 애써도 안 된다는 말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그냥 지켜봐.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줄 테니까. 그리고 그때 가서 당신이 지금 했던 말 후회하지 않길 바랄 뿐이야. 그래. 당신은 항상 자신만만하더라. 근데 솔직히 말해서 결과가 안 좋으면 어쩔 거야? 결과가 안 좋아도 괜찮아. 적어도 내가 선택한 거고 내 의지로 한 거니까 후회는 없을 거야. 근데 만약 결과가 좋으면 그땐 어쩌려고 그래? 진짜 고집불통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당신은 전혀 물러서지 않는다 참. 그래, 고집불통이라도 상관없어. 난 이거 나 때문도 있지만 당신이 돈 안 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애들이 하고 싶다는 거 마음껏 시켜주고 싶어서. 내가 벌어서라도 해주려고 하는 건데 방해하지 마. 사실 남편의 비웃음이 너무 얄밉고 속상해서 그 말투 하나하나가 마치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여러 번 들었지만 그동안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걸 다 시켜주지 못했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포기할 수는 없었죠. 남편한테 치사하게 돈 벌리는 것도 지긋지긋했기에 이를 꽉 물고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남편의 비웃음에 굴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그 비웃음을 힘으로 삼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조금씩 만든 제품들을 하나 둘 온라인에 올리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후기들이 올라오고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니 어느새 단체 주문이 들어오기도 하고 선물용으로 제품을 찾는 고객들도 많아지게 되면서 작업실이 필요해졌고 결국 직원까지 고용할 정도로 일이 커졌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도 제가 뭐 대단한 걸 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냥 부업이나 하겠거니 하고요. 원체 시댁한테 정신이 팔려 있으니 제가 뭘 하든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제가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 돈으로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더군요. 저는 일부러 남편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 남편과 공유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지는 뭐 나랑 공유를 했나요? 그중에 제일 짜릿했던 건 제가 모은 돈으로 친정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계신 빌라가 낡고 방범이 잘 안 돼서 방범이 잘 되는 신축 빌라로 옮겨드렸죠. 그걸 알게 된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남편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할머니 새 집으로 옮겨드렸어. 엄마 진짜 대단해. 뭐? 엄마가 할머니를 새 집으로 옮겨드렸다고? 그거 무슨 돈으로 한 거야? 대체 어떻게 그런 걸 한 거야? 엄마가 자기 힘으로 번 돈으로 한 거야. 아빠, 엄마 진짜 멋있지 않아? 아빠랑은 다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다 해내잖아. 뭐라고? 엄마가 그렇게까지 했다고? 아니, 어떻게 그런 걸 다 했대?
그때부터 남편이 갑자기 제 매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벌고 있는지 집요하게 물어보면서 마치 돈 냄새라도 맡은 것처럼 한동안 귀찮게 굴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벌고 있는 거냐고 반복해서 묻는데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솔직히 그 인간에게 금액을 알려줄 이유도 없고 그런 걸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관심을 갖는 게 영 달갑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작업실까지 몰래 따라와서 제가 하는 일을 직접 보더니 그제서야 태도가 확 바뀌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진지하게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제야 깨달은 모양이었죠. 뭐 그걸 보고 이제 와서 좀 달라진 척 하는 것도 참 우습기만 했어요. 사장님 계세요? 오늘 뭐 만드시나 해서 궁금해서요. 그래도 가끔 와서 봐줘야죠. 뭐야, 왜 또 왔어? 그냥 궁금해서? 진짜 할 일 없나 보다. 아니, 내가 사장님 남편인데 가끔 와서 도와줄 수도 있잖아. 너무 쌀쌀맞게 그러지 말고. 도와준다? 도대체 뭘 도와줄 건데? 솔직히 당신 여기 와서 뭐 제대로 해준 적 있어? 괜히 어설프게 굴지 말고 그냥 당신 할 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여기 와서 방해나 하지 말고. 알겠어? 남편의 이런 태도 변화는 저한테 너무 뻔히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달갑지 않았어요. 남편은 자꾸 작업실에 와서는 제 직원들에게 자기가 사장님 남편이라고 소개하면서 대접받으려는 눈치였죠. 제가 거래처에 편하게 오가려고 차를 구매했을 때도 그걸 보더니 또 질투가 나서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했냐는 듯이 괜히 헛바람이라도 든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면서요. 저한테는 그 모습이 너무 유치하고 불편했어요. 남편이 새 차를 보면서 무슨 돈으로 이런 차를 뽑았느냐며 괜히 헛바람이라도 든 것 아니냐는 듯 빈정거리는 말투로 물어보더라고요. 정말로 이만큼 벌었냐는 질문에 저는 어이없다는 듯이 계속 몰래 쫓아와서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대꾸했어요. 이 정도는 사고도 여유가 있을 만큼 벌었다고 말하니 남편은 잠시 말문이 막힌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저는 새 차를 뽑은 기념으로 친정 어머니와 드라이브도 하고 호텔 뷔페에도 다녀오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셨죠. 저녁에는 호텔 뷔페에 가서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저는 일부러 남편에게 자랑하듯 말했어요. 오늘은 우리 엄마랑 호텔 뷔페에 가서 저녁을 먹을 거라고. 그리고 당신은 오늘도 어머니께 가서 밥 차려달라고 할 거냐고 비꼬았죠. 애들은 친구들이랑 떡볶이를 먹고 온다고 했으니 당신 혼자 알아서 먹으라고 했네요. 이제야 제대로 효도를 한다고 늦었지만 우리 엄마한테 최고로 호강시켜줄 거라고 놀리듯이 덧붙였어요. 남편은 제 말에 별다른 대꾸를 하지 못하고 그저 멀뚱히 바라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친정 어머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죽상을 하고 시부모님과 함께 기다리고 있더군요. 우리 예쁜 며느라가 요즘 뭐가 잘 된다면서? 바깥일이 아무리 잘 돼도 제일 소중한 건 가족인 거 알고 있지? 우리 아들 밥 차려줄 때 너도 건너와라. 바깥에서 고생하고 안에서 푹 쉬어야지. 어머니, 요즘 일이 잘 돼서 바빠요. 시댁 가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언제 그렇게 저까지 챙겨주셨다고요? 암튼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이고, 그래도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니? 아무리 바빠도 가족 챙겨야지. 그렇게 돈 많이 벌면 뭐하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면 다 무슨 소용이겠니? 우리가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알지? 네, 물론 가족이 중요하죠. 하지만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 혼자 이렇게 벌어서 애들 하고 싶은 거 시켜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요. 그 노력도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아니면 내가 차려주는 게 부담스러우면 밖에서 먹어도 돼. 우리랑도 호텔 뷔페 한번 가보자. 나도 잘난 며느리 두었다고 자랑 좀 하고 다녀야겠네. 참나. 결국 호텔 뷔페 가자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의 그 말투는 생전 처음 듣는 굽신거리는 말투였어요. 그동안 절대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제 눈치를 보면서 저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에게 눈짓을 보냈고
눈치껏 시부모님을 설득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더군요. 시부모님이 돌아간 후에 남편은 저한테 착 달라붙어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참 어이없고 웃기기도 했지만 어쨌든 남편이 조금이라도 깨달았기를 바랐죠. 내가 생각이 짧았어. 가족끼리 그렇게 선 긋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해. 생각이 짧았다고? 이제 그 말로는 부족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긴 해? 그냥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월급 전부 다 내놔. 내가 우리 집 가장이나 다름없으니까 이제 내가 관리할 거야. 당신은 내가 줄 체크카드로 생활하면 돼. 알겠어.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당신하고 애들한테 더 미안하지 않게 내가 진짜 제대로 할게. 저는 남편이 굽실거리며 말하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 웃음이 나왔지만 겉으로는 단호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남편은 제 말에 동의하며 굽신거렸고 저는 체크카드를 건네줬어요. 남편에게 월급을 다 내놓으라 했으니 저도 체크카드를 준 거였어요. 일단은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는 법이기도 하고 일부러 빠져나가는 돈을 조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준 거였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체크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해 보니 남편은 여전히 대부분의 돈을 시댁에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쓴 흔적은 거의 없고 오히려 젊은 여자가 살 법한 화장품이나 옷 같은 것들이 잔뜩 구매되어 있어서 뭔가 이상했어요. 그때는 시어머니가 회춘에 관심이 많으셔서 또 남편을 졸라서 산 건가 싶었죠. 시어머니가 나이값 못하고 계속 요구를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남편에게 한바탕 잔소리를 늘어놓았어요. 왜 우리 애들한테는 안 쓰고 시댁에만 그렇게 돈을 써? 그냥 우리 엄마도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일 아니잖아. 내가 월급 다 주고 있잖아. 나도 내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월급 다 준다고 그게 끝이야? 가족을 위해서 책임질 부분은 다 해야지. 애들한테는 왜 안 쓰냐고. 우리 애들도 당신 자식이잖아. 시댁만 챙기고 애들은 뒷전인 게 말이 돼?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어. 그냥 필요하니까 좀 신경 쓴 거지. 알겠어. 앞으로는 애들한테도 더 신경 쓸게. 하지만 너무 몰아붙이진 마. 몰아붙인다고? 지금까지 당신이 해온 행동을 보니까 안 몰아붙일 수가 없네. 내가 이렇게 말하게 만들지 말고 알아서 잘했으면 좋겠어. 정말이지 이번이 마지막이야. 남편이랑 얘기 끝냈는데도 속이 하나도 안 풀리더라고요. 변하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동안 해왔던 약속들이 다 헛소리였잖아요. 확 한 번만 더 그러면 체크카드도 안 줘버린다고 다짐했네요. 그러다 며칠 뒤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고향 친구인 선희 이모 딸의 결혼식에 같이 갈 수 있냐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딸 자랑도 할 겸 제 차 타고 편하게 가자고 했어요. 엄마는 고맙다며 통화를 끊으셨고 결혼식 장소와 날짜를 문자로 보내주셨죠. 근데 참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나 싶게 이 결혼식이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이쯤 남편이 뭔가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하필 제가 또 엄마 친구 딸 결혼식 얘기를 들은 후부터 남편은 자꾸 뭔가 숨기려고 하고 폰을 감추거나 제가 방에 들어가면 놀라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느 날은 방문을 열었더니 남편이 갑자기 화들짝 놀라며 폰을 숨기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수상해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의식하지 않는 척 했는데 남편이 저를 슬쩍 살피며 몰래 자켓을 확인하는 걸 보고 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도대체 뭘 숨긴 건지 확인해봤죠. 청첩장이었는데 사진은 없고 이름과 주소, 시간만 적혀 있었어요. 어머, 근데 참 우연스럽게도 다음 달 주말에 가기로 했던 선희 이모 딸의 결혼식과 날짜와 장소가 똑같았거든요.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싶어서 정말 신기했어요. 저도 남편한테 말하진 않았지만 남편은 평소에 이런 거 시시콜콜하게 다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일단 모른 척하기로 했죠. 그 후로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젊은 여자가 살 법한 물건들을 잔뜩 산 것도 이상하고 청첩장을 숨기려 했던 것도 미심쩍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주말마다 회사 일 때문에 나가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집을 나가는 것도 점점 더 의심스러웠죠.
그 말이 정말 맞는 건지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는 건지 헷갈리기도 했고요. 일단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남편의 행동이 거짓말 같아 보일수록 제 불안은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엄마 친구 딸의 결혼식 날이 되었는데 역시나 남편도 새벽같이 회사에 일이 있다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당연히 본인도 그 식장을 가야 하니 나가는 걸 텐데 왜 회사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냐고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저는 일단 곧 만날 거라 생각하며 차분히 준비하고 엄마를 모시러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정말 가지가지 하는 게 남편이 제 새 차를 가지고 간 거예요. 아무런 말도 없이요. 황당했지만 일단 약속 시간에 맞춰 가야 하니까 남편이 끌고 다니는 경차를 타고 친정 어머니를 모시러 갔어요. 어머니께도 장서방이 내 새 차를 본인 차랑 바꿔갔다고 말했어요. 새 차 자랑하고 싶었는데 아쉽게 됐다고 했죠. 식장에 도착했는데 주차장에 제 새 차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드라이브할 때 번호판을 기억하셨던 친정 어머니가 제 차를 보더니 한참을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엄마도 당황하셨고 네 차가 왜 여기 있는 거냐고 했어요. 아니, 장서방도 여기 와 있나 보네. 너가 오라고 했니? 아니요, 엄마. 남편도 오늘 결혼식장 간다고 하긴 했는데 여긴진 몰랐어요. 엄마도 장서방이 결혼식장 간다는 말 없지 않았냐며 의아해했지만 저는 일단 상황을 모면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 가니 계속 해왔던 행동들이 더욱 의심스러웠죠. 속으로는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우연들이 겹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느꼈고 이 결혼식에서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 불안감이 점점 커졌어요. 어머니는 일단 고향 친구분을 만나러 먼저 식장 안으로 들어가셨고 저도 같이 인사만 드리고 나서 최대한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빠져나와 남편을 찾아 나섰어요. 식장 주변을 살피면서도 혹시 남편에게 들키지 않을까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뭔가 큰 비밀이 드러날 것 같은 느낌에 손이 떨릴 정도였죠. 남편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그 모습을 잡아내기 위해 주위를 샅샅이 살펴봤어요. 도대체 내 새 차를 몰고 와서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 건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홀이 두 군데 있었는데 이름을 확인해보니 남편이 감춘 청첩장에 있던 사람들 이름이더군요. 엄마 친구 딸이 결혼하는 홀의 맞은편 홀이더라고요. 마침 그때가 코시국이라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최대한 얼굴을 가리고 저는 그 홀에 들어가 하객석에 섞여 앉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남편을 눈으로 찾고 있었죠. 결혼식이 곧 시작되었고 사회자가 신랑 입장을 선언하는 순간 믿기 힘든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신랑이 입장하는데 그게 남편인 거예요.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왜 남편이 저기 있냐는 생각이 머릿속을 휘감으면서 정말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순간적으로 혼란에 빠졌어요. 하다 이 인간이 사기 결혼을 하는 건가 싶었고 그동안의 미심쩍었던 행동들이 머릿속에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젊은 여자가 쓸 법한 물건들을 샀던 것, 주말마다 회사를 핑계로 나갔던 것, 폰을 숨기고 화들짝 놀랐던 순간들까지 전부 다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도 믿기 어려웠죠. 진짜로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싶은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오르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남편이 날 이렇게까지 기만하고 있는 걸까 싶어 분노가 치솟았죠. 그러다 다른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엿들었는데 신랑과 신랑 가족석에 앉아있는 남자가 똑같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응? 뭐라고?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했어요. 저기 앉아있는 남자가 남편과 똑같이 생겼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었죠. 그 말을 듣고 얼른 먼 발치에서 신랑 가족석을 확인했는데 정말로 가족석에 있는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석에도 남편이 앉아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랑 얼굴이랑 남편 얼굴이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빨리 진상을 밝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도대체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알기 위해서라도 이 수수께끼 같은 상황을 파헤쳐야 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전 가족 사진 찍는 시간까지 기다렸어요. 사실 눈앞에서 남편을 보면서도 그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신랑이랑 남편이 똑같이 생겼다는 건 분명 우연이 아닌데 정말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드디어 가족 사진을 찍는다고 하길래 저는 앞으로 나가서 두 남자 앞에 딱 섰어요. 신랑은 어리둥절해하며 저를 쳐다보고 가족석에 앉아있던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눈이 동그래졌죠. 여기 당신이 어떻게 여기 있어?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인데. 당신이 여기에 왜 있는 거야? 혹시 형수님이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형이 형수님에 대해 정말 자주 얘기했어요. 형수님이 얼마나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분인지 형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늘 자랑하시더라고요. 또 이번 결혼 준비하면서 형수님께서 웨딩카까지 흔쾌히 빌려주셨다고. 정말 감동했어요. 전 순간 멍해졌어요. 웨딩카? 제 새 차를 허락해줬다고? 근데 또 남편 동생인 것 같은 신랑이 넉살좋게 웃으며 가족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하면서 절 앞으로 이끄는 겁니다. 사진은 결국 찍지 않기로 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웃는 얼굴로 사진을 찍을 수 없었거든요. 속에서는 불길이 이글이글 타오르며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전 가족 사진에서 빠지기로 했고 그저 멀리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사진을 찍고 내려온 남편을 붙잡고 물었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다 말해봐.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네. 사실 나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 나는 아버지를 따라갔고 지금의 어머니와 재혼 가정에서 자랐어. 그리고 쌍둥이 동생은 친엄마를 따라갔어.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지. 그런데 최근에 친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먼 친척을 통해 동생 소식을 알게 됐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아니, 근데 왜 나한테는 말도 안 했어? 이런 중요한 일을 왜 숨긴 건데? 나도 가족 아니야? 나도 말하기 어려웠어. 어머니도 알면 마음 상할까봐 걱정됐고. 그게 다야? 여전히 시어머니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한데? 나한테 왜 과거 얘기를 하지 않았냐고 그걸 묻잖아. 그때 남편 동생이라는 신랑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천진난만한 얼굴로 다가와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죠. 그의 태도에서 조금의 거리낌도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반갑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어요. 형수님,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웨딩카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형이 제 와이프한테도 선물을 많이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진짜 감사드려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야. 그냥 형으로서 할 수 있는 만큼 도운 거지. 정말 어이가 없네. 내 돈으로 그렇게 멋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 지 와이프는 안 챙기고 네 동생 와이프 챙기고 있었던 거야? 내 돈으로? 이게 다 무슨 짓이냐고.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의심했잖아요. 남편이 제 카드로 젊은 여자들이나 쓸 법한 물건을 잔뜩 샀다고. 그게 알고 보니까 다 지 동생 와이프한테 사준 거였던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죠. 남편은 눈을 피하면서 슬그머니 말하더군요. 그게 30년 만에 만난 동생이기도 하고 동생이 갑자기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냥 형으로서 체면을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됐고 변명하지 마. 근데 차는 절대로 빌려줄 수 없어. 그 차 내 거다.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산 내 차인데 왜 네 동생을 위해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야? 네 능력으로도 못하는 주제. 더 쪽팔림 당하기 싫으면 좋은 말로 할 때 착히 내놔. 이미 형으로서 해주기로 했는데 이러면 내가 너무 곤란해져. 좀 해주면 안 될까? 30년을 남처럼 살다가 이제 만난 동생에게는 그렇게 지극정성이면서 어떻게 한 입을 덮고 살아온 나랑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매정하게 굴 수 있어? 가족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결국 그 가족에 우린 없었던 거지?
나한테는 안 쓰고 당신 가족한테만 그렇게 써대고 이런 시댁 비밀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남편은 머뭇거리며 한 발짝 물러서더니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며 저를 막으려 했어요. 잠깐만 진정하라고. 이렇게 갑자기 이러면 안 된다고 했죠. 제 분노를 달래기 위해 어설프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갈팡질팡하며 절 붙잡으려 했지만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어요. 그리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서 차키를 빼앗고 체크카드도 내놓으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체크카드는 이미 시부모에게 있다며 그거 좀 쓴다고 제 재산 닳는 것도 아니라고 투덜거리면서 황급히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사람들이 눈치채기 전에 자리를 벗어나려고 급하게 발걸음을 옮겨 도망을 가는 겁니다. 도망치는 동안에도 계속 뒤를 돌아보며 제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곧바로 은행 어플을 켜서 체크카드에 있던 돈을 몽땅 다른 통장으로 옮겨뒀어요. 그리고 친정어머니를 찾아 지금 상황에 대해 모두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절 바라보면서 얼마나 속상했을지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전 그만 눈물을 참지 못하고 터뜨렸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왜 이제야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며 언제나 제 편이 되어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피로연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 제 차에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일단 집에 도착한 전 남편의 신용카드를 찾아들고 그대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부모님은 제게 왜 체크카드 결제가 안 되냐고 성화를 부리고 계셨죠. 자기 아들한테는 연락도 못하고 저한테만 난리를 치는데 아주 불만이 섞인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체크카드는 잔액이 없어서 결제가 안 된다고 차분하게 설명드리면서 가방에서 제가 챙겨간 남편의 신용카드를 2장 꺼내어 건네드렸어요. 물론 그게 남편의 신용카드라는 말은 하지 않고 그저 이 카드로 사용하시면 될 거라고 말했어요. 시부모님은 별다른 의심 없이 카드를 받으셨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참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는 정말 끝을 봐야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졌어요.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한 후 저는 그 속내를 철저히 감추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 인간에게 보낸 문자 내용은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체크카드를 시부모님께 주면서 계속 쓰게 만들었냐는 내용이었어요. 왜 이런 걸 물어봤냐면요.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였어요. 남편은 어설픈 변명을 내놓으며 미안하다고 그냥 급해서 그랬고 시어머니가 당장 필요한 게 있었다고 했는데 이 말 자체가 지가 자백을 하는 거였어요. 내 카드를 마음대로 썼다는 자백이요. 저는 이걸 들고 바로 변호사에게 보여줄 거고 이혼소장 작성하려고 했죠. 제 눈치를 보며 집에 기어들어온 남편이 말하길 신용카드가 남편 것인지도 모르고 시부모님이 한도 초과할 정도로 결제를 했다더라고요. 하루 만에 그렇게 써제끼는 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카드 하나가 한도 초과가 뜨니까 다른 카드로 또 쓰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계속해서 날아오는 문자에 기겁하며 급하게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지금 뭐 얼마나 긁고 계신 거예요? 엄마, 그거 제 카드라고요. 아들 거덜낼 일 있어요? 뭐라고? 네 돈이었어? 아예 애미가 준 카드니까 당연히 써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알았어. 다 환불할게. 엄마,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일단 다 환불해 주세요. 그래. 알겠으니까 진정 좀 해라. 우리가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니잖아.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통화에 끼어들어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전환시키라고 했고 다 듣게 얘기했어요. 아들이 번 건 귀하고 제가 번 건 막 써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힘들게 번 거라 어머님, 아버님께 요만큼도 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네가 감히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니? 어떻게 네가 그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니? 우리가 너를 얼마나 챙겨줬는데. 챙겨주셨다고요? 제가 언제 도움을 받았죠? 오히려 제 돈, 제 시간 다 빼앗기기만 했잖아요. 이제 더는 그런 대우 못 받아요. 이게 진짜. 네가 우리 집안에 시집와서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데 그런 소리를. 편했다고요?
그게 어머님, 아버님께서 보시기엔 편해 보였겠지만 저한텐 지옥 같았어요. 이제 더는 참지 않겠어요.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혼이냐? 네 마음대로 해봐라. 두고 보자고. 네, 그럴 겁니다. 저도 이제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해 살고 싶거든요. 두고 보세요. 후회하시게 될 테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시부모님의 고함치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냉정하게 선언했죠. 난 이제 더 이상 당신 가족이 아니며 나도 내 가족에게 충실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제 앞에 서서 가족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냐며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지만 저는 냉정하게 물었죠. 남편이 생각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정말로 저와 아이들이 있었는지, 돈줄이 끊기니까 이제 와서 가족이라면 매달리는 것 아니냐고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왔어요. 그 이후로 저는 이혼 절차를 서두르기 시작했어요.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검토하고 남편의 부당한 행동을 조목조목 정리하며 이혼 사유로 제출했죠. 남편은 처음에는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제가 준비한 증거와 단호한 태도에 점점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 역시 더 이상 그 문제에 개입하진 못했고 결국 남편은 이혼 서류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혼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남편은 몇 번이나 저에게 다시 생각해보자며 연락했지만 전 한 번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남편이 보낸 문자에는 후회와 애원의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이미 그와의 신뢰는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죠. 아이들도 남편 행동에 실망했고 저와 함께 친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결국 이혼은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어요.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던 날, 저는 마침내 그 긴 싸움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을 느꼈어요. 전 남편은 이혼 후에도 시부모님의 커져버린 씀씀이를 감당하지 못해 큰 다툼을 벌였고 결국 부모와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어요. 어느 날 애들 짐 때문에 살던 집에 들렀다가 전 남편과 전 시부모님이 크게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전 남편은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고 전 시어머니는 화가 난 얼굴로 아들을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도 거들며 전 남편에게 비난을 퍼부었죠. 엄마, 아버지, 제발 좀 자제해요. 지금 저도 힘들다고요. 네가 지금 이게 다 네 책임이란 걸 알아야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힘든데 네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줘? 저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요. 왜 자꾸만 저한테만 의지하려고 하세요? 저도 제 인생이 있다고요. 네가 부모를 그렇게 무시하면 되겠냐?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하냐? 이건 배신이 아니에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잠시 문 밖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는데 절 발견한 전 시부모님은 절 보자마자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전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며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소리 높여 말했어요. 전 시아버지 역시 거친 목소리로 절 향해 비난을 퍼부었죠. 그들은 제가 그동안 가족을 외면하고 자신들을 힘들게 했다고 원망하며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서 있던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가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이제 그만하시죠. 절 비난하는 걸로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네가 뭘 희생했다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 지경이 됐어. 아니죠. 효자인 아들내미 탓을 하셔야죠. 남편이라는 사람은 아이들에게조차 무관심하고 박하게 대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갈 길 찾은 건데 제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배은망덕한 것. 우리가 너를 어떻게 대해줬는데? 그렇게 대해주신 덕분에 저는 제 삶을 찾았어요. 그쪽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더 이상 여기서 희생하지 않을 거고 저 효자 아들내미랑 맞춰서 못 살아요.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한편으로는 씁쓸했지만 한편으로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혼 잘했고 이제는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 인간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절 원망하든 말든 애들 집만 챙겨서 나왔죠. 전 남편한테 들었는데
결국 자기 부모랑 남보다 못한 사이를 지내게 되었다고 해요. 그제서야 전 남편은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은 듯 했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죠. 저는 이제 절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친정 어머니와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사업도 번창하고 있어서 이제 친정 어머니와 함께 더 넓은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전 시댁 인간들을 보면서 딱 하나 느꼈어요. 피가 섞였다고 해서 가족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상호작용적으로 노력해야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듯 했죠. 앞으로도 절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큰 위로가 되었고 여러분의 응원 가득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